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시세끼 대식구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살다 보니 행복이라는 거 별거 없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오롯이 제 삶을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보이는 것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 또래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 삶을 남과 비교하고 깎아내리거나 우월감을 느끼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께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미련하게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7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아들 둘을 대학 졸업시키고 독립을 시켰어요. 사업을 했던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도 많았고 보험금도 있었기에 혼자서도 크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자던 남편을 너무 젊은 나이에 보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처음엔 아들들 몰래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아들들이 학교 가면 혼자 남편 납골당을 찾아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때마다 저를 지탱하게 한 건 죽기 전 남편이 한 말이었어요. 당신 가면 나 혼자 어쩌라고. 당신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 아니잖아. 버텨. 어떻게든 버텨봐. 다 하늘의 뜻인 걸 어떻게 하나 이 사람아.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것에 미련 뒀다가 그저 내 마음만 힘들어질 뿐이지. 우리 진욱이 진석이 잘 부탁하네. 내가 그거 하나는 참 마음이 놓여. 내가 명줄은 짧아도 처복은 있지. 당신이 내 아이들 엄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진욱이 진석이 멋지게 사회에 첫발 내딜 수 있도록 잘 부탁하네. 알지? 몰라.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란 말이야.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당신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당신 영영 가버리면 내가 그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행복은 순간순간이라 살다 보면 기필코 행복한 순간들이 찾아올 거야. 그게 1초가 됐든 1분이 됐든 분명히 그런 날이 와. 그러니 진욱 엄마, 그 행복한 순간순간을 잘 모아다 나중에 저 세상에서 만나가든 쉬지 않고 이야기해줘. 귀 따갑게 밤새도록 말이야. 저 세상에서는 해도 뜨지 않고 해도 지지 않을 테니 날이 가는 줄도 모르게 들어줄 준비하고 있을게. 그 무심한 사람이 그렇게 가고 난 후 저는 하루하루 그 행복의 순간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저 세상에 가서 남편에게 해줄 말이 많으려면 많은 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일 사소한 행복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게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진 것이죠. 가끔 남편 기일이 다가와 불현듯 공허한 마음이 들 때면 그 기록들을 들춰보았는데 그러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행복 정말 별거 없었어요. 물론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직장에 취직했다, 장가를 보냈다는 큼직한 확실한 행복도 있었지만 정말 작고 사소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이를테면 아들이 아침부터 웃는 얼굴로 집을 나섰다거나 집 앞에 이팝나무가 활짝 핀 것이 너무 예뻤다거나요. 오늘따라 갈치 조림이 유달리 맛있게 돼서 아이들이 밥을 2공기나 비웠다 같은 기록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소확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요. 그렇게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다 보니 돌이켜본 제 인생에 웃는 날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매사에 불만도 많고 꼬인 구석이 많은 안싸돈을 만나고 얼마나 언짢고 불쾌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양반과 교류를 시작하면서부터
한동안은 제 행복 일기 기록도 잠시 멈추었죠. 우리 지연이 누구한테 내놔도 정말 아깝지 않은 애거든요. 아주 보는 사람마다 며느리로 주면 안 되냐? 나한테 사정사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고르고 고른다고 애를 아직 시집을 안 보내고 있던 거거든요. 아, 예, 그러세요. 여러모로 부족한 제 아들에 비해 분에 넘치는 며느리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쁘네요. 기쁘기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아주 며느리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내가 딸만 둘이라 그 기분을 몰라서 아쉽지. 아유, 나는 내 딸이 의사라 사위도 적어도 의사나 될 줄 알았지. 요즘엔 기술이 있어야 미래가 탄탄하다는데 일개 회사원은 좀 미래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우리 진석이도 그렇게 마냥 부족한 애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기업에 들어가서 6년째 근속이라 벌이도 좋고 인정도 많이 받고 있고요. 모르는 소리 하시네. 요즘 누가 대기업 들어갔다가 마음 놓고 좋아해요. 정년되기 전에 희망퇴직자 받아서 자르는 일도 부지기수인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공부해서 평생 먹고 살 기술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진서가 생각해봤니? 그래도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다며. 약대라도 들어가면 약사 그거 평생 한다. 우리 지연이 있으니 둘이 병원하고 약국하면 얼마나 좋겠어. 안사도는 정말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던 둘째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길래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할 여자가 대학병원 의사라고 하니 솔직히 좀 차이 나는 결혼은 아닌가 싶긴 했지요. 저희 아들도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해 인정받고 살았지만 그래도 사회적 통념상 의사와 비비긴 어려웠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의사 딸 가진 안싸돈 유세가 대단했습니다. 처음에야 저도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싶어 우리 아들을 낮췄는데 듣자 하니 무척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결국 험한 말이 입 밖으로 나갈 뻔했는데 며느리가 그 순간 나서준 거예요. 엄마가 시집 안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안 간 거야. 진석이 안 만났으면 앞으로도 갈 생각 없었고 평생 나 시집 보내는 게 소원인 엄마 입장에선 오히려 진석 씨 어머님께 감사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지연아, 너 굳이 그렇게 네 스스로 낮추지 않아도 돼. 과한 배려는 오히려 상대한테 예의가 없을 수도 있어.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라. 너가 시집을 못 가서 안 간 건지.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면 나 결혼식 없이 그냥 살겠다고.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님과 진석 씨한테 너무 무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서 저렇게 자랐나 싶게 며느리는 참 예의가 바른 아이였어요. 아들은 작년 건강검진을 받고 정밀검사 소견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며느리를 만났다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낯이 익다 싶어 이름을 물어보니 둘은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겁니다. 둘 다 서울이 아니라 수원에서 자란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 이후 거진 20년 만에 만났으니 정말 귀한 인연이었죠. 아들 말로는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 된 적도 없었고 그냥 오며 가며 얼굴만 알던 애였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들 몸에 큰 이상은 없었고 며느리를 얻었으니 저희에겐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안싸돈 자리가 좀 고약했지만요. 안싸돈은 이 결혼에 공동 명의의 집을 요구했습니다. 거기다 집도 혼수도 한 푼도 보탤 수 없다고 했죠. 의사 며느리 모시고 갈 거면 적어도 그만한 지참금은 필요하다며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더군요. 바깥사돈은 없는 정식 상견례는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 결혼시킨다는 기쁨도 잠시 이 결혼을 꼭 시켜야 하나 싶더라고요. 진서가, 네가 여유 부릴 나이가 아닌 건 알지만 나는 이 결혼을 좀 물렀으면 싶다. 아까 지연이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지? 그것 때문에 지연이도 너무 속상해하더라. 자세한 건 묻지 못했는데 잘하면서도 엄마랑 갈등이 좀 큰 것 같아.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더라. 생긴 건 얌전하고 다소곳할 것 같았는데 은근히 드세고 그저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던데. 안 그래도 지연이가 그 문제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예상은 했는지 별로 놀란 기색도 없더라. 알아서 해결하고 와서 엄마한테 직접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게.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며느리는 직접 찾아와 제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표정이라 저도 기분이 참 복잡 미묘했습니다. 며느리의 요지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안싸돈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였어요. 어머님께 무리가 안 되는 일이라면 일단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공동명의 안 해주셔도 되고 혼수도 제가 엄마 모르게 모은 돈으로 다 준비할게요. 어차피 확인도 안 하실 분이라 그냥 대충 그렇게 말만 맞춰주시면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이 자리 어머님 앞에 서기까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생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한평생 저 하나만 의사로 키운 게 자부심인 사람이라 누구랑 결혼하든 배우자를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진석이를 만나서 제가 지금 욕심도 없던 결혼으로 일을 친 거예요. 어머님,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진석이랑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저는 며느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별난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했겠거니 했거든요. 저는 자식들한테 마음이 약한 편이라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와서 부탁하는데 차마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결국 저는 며느리 부탁대로 아들의 집에 돈을 대주고 공동 명의를 해주었다고 했고 혼수도 제가 다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안싸돈이 한 말이 참 가관이었어요.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똑똑히 기억이 나거든요. 당연히 하셨어야 할 일을 대단한 거라도 내어주는 양 생색을 내시네요. 당연한 겁니다, 사부인. 며느리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건 결혼식 이후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둘 다 바쁜 사람이다 보니 아들 부탁으로 이것저것 반찬을 해다 아들 신혼집에 갔었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없는 그 집에 사돈 처녀가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결혼식장에서 뵀죠? 저 지연 언니 동생 수연이에요. 아, 알아요. 유치원 선생님 한다던 그 동생 맞죠? 근데 어쩐 일로?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고 당분간 언니한테 좀 신세를 지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사돈 처녀는 저를 보고 쩔쩔매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아들이 하는 말이 내내 수원에서 지내다가 도망치듯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냐 했더니 글쎄 안싸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연이는 공부를 잘해서 챙김도 대접도 받을 만큼 받고 자랐는데 처제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더라고. 평소에도 감정 쓰레기통 노릇하다가 이번에 너무 힘들어해서 검진 받게 했더니 우울증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지연이가 부탁한 거야. 당분간만 좀 있게 해달라고. 어머, 그래? 아니, 애를 뭐 얼마나 닥달하고 살았으면 그래? 나도 말만 들었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랐는데 엊그제 갔더니 내 앞에서도 정말 사람 민망하게 면박을 주더라.
처제가 살집이 좀 있는 편이지, 뚱뚱한 건 절대 아닌데, 뭐라고 하신 줄 알아? 정 떨어지게 처먹어 없던 밥맛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 아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 늘 그런 식이었대. 장모님은 그냥 본인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처제를 욕바지로 쓰면서 사셨던 거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처제 마음에 병이 든 거고. 그럼 진작 나와서 살아야지. 왜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산 거야? 아무리 부모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 쉽겠어? 지연이도 그렇지만 처제가 진짜 마음이 여리고 약해. 그러니 그거 다 당해주고 산 거지. 일단은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연락은 했다는데 조만간 올라오실 때 대비해서 준비는 해야지 싶어. 사정 없는 집안은 없다지만 참 자식 힘들게 하는 집안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공부 잘해 이름 빛낸 첫째 딸에 성심고와 모든 순응하는 둘째 딸을 가졌으면 세상을 다 가진 거지. 뭐가 그렇게 성에 안 차 그렇게 불만이 많았을까요? 독립도 못하게 하면서 함께 산다는 이유로 사회초년생 때부터 생활비로 월 100만 원을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엔 큰딸한테는 150만 원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며느리도 가진 직업에 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고 유치원 교사로 일한 사돈처녀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죽했으면 신혼살림에 불러다 살라고 했나 싶더라고요. 그 뒤로도 한 번씩 아들 집에 방문하면 이도 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게 좀 가엾기도 했죠. 그래서 준비해간 반찬으로 점심도 해서 먹이고 집안일도 같이 하면서 시간을 종종 함께 보냈어요. 아들만 둘이다 보니 딸과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데다가 첫째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너무 바빠 그런 걸 함께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시키나요? 그런데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게 또 소소한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사돈 처녀한테도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 자기가 거들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집안일을 좀 많이 해본 솜씨네. 어쩜 그렇게 손끝이 야무져?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아니야. 살림해본 사람은 그거 딱 보면 알아. 설거지 하나를 해도 물기 다 흘려놓고 미끌미끌한 거품 그대로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빨래를 한 장 널어도 주름지게 넣는 사람도 부지기 쓰고. 내가 보기엔 사돈처녀 아주 실력자야. 사돈처녀 같은 딸이 있었으면 내가 업고 다녔지. 정말요? 저 그런 소리 처음 들어요. 참, 안사돈께서 칭찬에 박하신 분인가 보네. 안사돈은 한 번도 바깥일도 해본 적도 없다면서. 내내 집에서 살림하는 거 딸이 거들어주면 세상 고맙겠구만. 배가 부르셨다 부르셨어. 사돈처녀 앞에서만 하는 말이니까 다른 데서 말하지 마. 네, 그럼 사돈 어르신 혹시 오이냉국 좋아하세요? 제가 그거 진짜 잘하는데 형부도 진짜 맛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좀 드실래요? 오이냉국? 그거 은근히 간 맞추고 맛내기 어려운 건데. 그럼 한번 맛 좀 볼까? 사돈처녀는 제가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눈에 띄게 안색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오이 냉국을 맛있게 먹자 다음엔 저 오는 날 기다렸다가 이것저것 솜씨를 발휘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살림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실 공부만 하느라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아들도 마찬가지라 누굴 탓하거나 아쉬워할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사돈처녀는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거들었다더니 어지간한 주부보다도 모든 면에서 월등하더군요. 괜찮은 청년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났을 거예요.
그날은 모처럼 아들 부부가 함께 쉬는 날이었어요. 집을 비운 동안 집안일을 거들어 준 게 고맙다며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비싼 옷 한 벌을 해준 날이었죠.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맛있는 밥을 사주었고요. 사돈 처녀까지 넷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아들 집으로 와서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사돈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잠깐만. 사부인 아니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며느리는 난색을 표하며 인터폰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보니 쉬는 날이 언제냐고 하길래 생각 없이 오늘이라고 말했단 걸 기억해내고 좌절했죠. 평소에 늘 안사돈 쪽으로 날카롭게 신경을 세우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 방심한 것 같다더라고요. 잘못한 것도 없이 저는 사돈 처녀를 데리고 일단 비상계단 쪽으로 숨을까 싶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처럼 사돈 처녀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우왕좌왕하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왜 저희 어머니를 피하세요?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님은 와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수연이 너는 일단 방에 들어가 있는 게 좋겠다. 어쨌든 엄마한테는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얼굴 보여봤자 좋은 소리 안 나올 거 분명하니까. 사돈 처녀는 며느리의 지시대로 쓰던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이윽고 안사돈이 올라왔는데 무슨 며칠 지낼 심산인지 커다란 옷가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집안에 들어서 저를 보고는 적잖이 놀란 듯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 시댁이라지만 애들 쉬는 황금 같은 휴일에 찾아와서 시집살이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평소에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많아 감사해서 부른 거야. 젊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일이 뭐가 있어?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도움받으면 또 모를까? 그래도 오랜만에 뵀는데 인사는 나누시죠, 안사돈. 그간 잘 지내셨어요? 예, 뭐 보다시피요. 예, 나 한 일주일 있다가 가려니까 그렇게 알아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예고도 없이. 나 여기 혼자 사는 거 아니고 진석 씨랑 같이 사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내 딸 집에 와서 좀 지내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진석아, 너 나 불편하니? 아유, 아닙니다, 장모님. 그냥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놀랐으면 찬물이나 좀 들이키고 말아라. 나도 좀 주고. 그 사이에 짐이 늘었나? 왜 이렇게 좁아 보여? 내가 이래서 40평형대는 돼야 한다고 했던 거야. 두 사람 살림에도 이 정도인데 애라도 낳으면 어쩌려고. 가만, 난 이쪽 방 쓰면 되려나? 근데 여긴 왜 안 열려? 사돈, 일단은 좀 앉죠. 앉아서 차 한 잔 좀 드세요. 예? 예, 뭐. 근데 차를 다들 먹고 있었나 보네요. 가만히 있어 보자. 왜 찻잔이 4개인가요? 네? 제가 한 잔 더 마신 겁니다. 차를 좋아해서. 그러고 보니 이 냄새. 우지연, 설마 수연이 여기 있니?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랑 살고 있는 수연이를 왜 여기서 찾아? 아닌데, 이거 수연이 냄새가 좀 있는데 너 내 코는 못 속여. 저기 잠긴 방문 저거 열어봐라. 진짜 엄마 왜 그래? 그럴 거면 가. 나와 봐. 안사돈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흔들어댔어요. 홀거워진 잠금장치가 안 열리고는 못 베길 정도로 아주 문을 잡아뜯을 생각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문이 열렸고 그 작은 방에서 오갈 곳도 없이 웅크리고 앉아있던 사돈 처녀가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자 안사돈 안색이 싹 변하면서 좀 무슨 공포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너가 서울에 친구가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했어. 야, 우수연, 넌 참 낯짝도 두껍고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 와서 네 언니 등에 빨대 꽂을 생각을 하냐? 내가 오라고 한 거야. 수연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일 그만두고 오라고 한 거라고. 우울증? 야, 제가 우울증이면 나는 우울증이다. 세상에 쟤처럼 팔자 좋게 사는 애가 어딨니?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았겠냐? 돈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겠냐? 일자리 있지, 집에서 먹고 재워주지. 세상에 수연이 쟤처럼 팔자 좋은 애가 어딨냐고. 요즘 젊은 애들 몸만 하면 우울증이다. 아주 말 많더니만. 아주 배가 불렀어. 야, 너 빨리 안 나와? 사돈, 잘 좀 좋게 하세요. 다 큰 애를 무슨 어린애 부리듯이 야야거리시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제 자식 일에는 나서지 마세요. 저 누구보다도 자식 잘 키운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내 딸 의사라고 하면 다들 그 비법이 뭐냐고 물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 빨리 짐 싸라. 그리고 당장 집으로 내려가. 안 그래도 네 아빠 혼자 있어서 아침 저녁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일을 안 하고 생활비를 안 낼 거면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겠니? 수연이 안 가. 당분간 나랑 지낼 거고 그러니까 집에 생활비 낼 이유도 없어. 여기서 일자리 찾게 해서 여기서 지내게 할 거야. 뭐? 지연아, 너까지 왜 그러니? 수연이 저거 헛바람 들어서 영영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 건데? 그럼 그러라고 하지 뭐. 수연이 지금 29이야. 29대 내가 부모 집 떠나서 독립해서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나는 대학 때부터 나와서 혼자 살았어. 근데 수연이는 왜 안 되는데? 너야 의대 들어가서 서울 생활이 당연했던 거고. 수연이 저거야 결혼 아니고서야 굳이 집 떠나서 서울살이 할 필요가 있니? 돈은 돈대로 쓰면서? 그게 아니라 가정부처럼 부릴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고요? 사돈 댁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드는 게 맞나 싶었는데 듣자 하니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끼어든 겁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제 오지랖에 제 미래가 바뀌게 된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가정부처럼 부릴 사람이라니. 내가 무슨 수연이 쟤를 가정부처럼 부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아니에요? 사회초년생인 딸한테 월에 100씩이나 생활비를 받아놓고 음식이면 음식, 빨래면 빨래, 온갖 집안일까지 다 시키셨다면서요. 그래요. 딸이 같이 살면서 엄마 일 좀 거들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그냥 거들어준 수준이 아니던데요? 지금 내 눈에는요. 사돈은 그저 돈 100만 원 생활비 무료로 빼주고 사돈 대신 집안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여요.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사돈이 뭘 한다고 나서요, 예? 사돈이 우리 집 사정을 뭘 그렇게 잘한다고 나서냐고요? 가세요. 제발 애들 마음 좀 편하게 가시라고요. 여기 안사돈 반기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무대보러 쳐들어와서 난립니까? 내가 왜 가요? 내가 만든 의사 딸 집에서 왜 나가요? 오수연, 너 빨리 짐 안 챙겨? 빨리 집에 내려가라고 했지? 안 되겠네, 정말. 내가 어지간하면 그래도 부모고 엄마니까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할랬어요. 근데 이건 도무지 상식이 없잖아. 사돈 처녀, 짐 챙겨. 역시 그게 맞겠죠? 우리 집으로 가서 지내게 어서 짐 챙기라고. 네? 어르신 집으로요? 거기로 가야 이 양반이 찾아올 일이 없지. 엄마란 사람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어야지. 수연이 봐요. 지금 사돈 쳐다보는 게 저게 지금 엄마 만난 얼굴이에요? 피하고 싶은 빚쟁이 만난 얼굴이지. 내가 어지간하면 남의 집 가정사라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아니다 싶네요. 가자, 가. 그렇게 저는 사돈 처녀의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물론 안사돈은 끝까지 어딜 가느냐고 사돈 처녀 손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면을까지 나서서 떼어놓자 별 수 없었죠. 저희 집으로 가는 길 사돈 처녀가 많이 울더라고요.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그저 울기만 하길래 울라고 뒀습니다. 이튿날 찾아온 며느리도 자기 동생의 손을 잡고 애써 눈물을 참는 듯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늘 본인과 비교당하고 살아야 했던 여동생에게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한 공부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동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요. 제가 공부만 포기했다면, 의대생이 되지 않았더라면, 끝끝내 의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수연이가 이렇게까지 계속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싶어서 늘 힘들었어요. 언니 아니야. 나 때문에 언니가 꿈을 포기했더라면 난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제발. 근데 아무리 엄마라도 그렇지. 아닌 건 아닌 거잖아. 너희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충분히 독립할 수 있었으면서 왜 그렇게 약점이라도 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잡혀 살았어. 그야, 엄마니까요. 어쨌거나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니까. 언젠간 책에서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에 대한 자식 사랑이 가장 깊은 줄 알지만 자식의 맹목적인 부모 사랑 역시 그 못지 않다는 것을요. 자식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존재일지라도 쉽게 손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겠죠. 특히 그 아이들은 심성이 참 곱고 여린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안사돈과의 잘못된 애착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사돈 처녀를 제 집에서 지내게 했어요. 쉬고 싶을 때까지 쉬어. 부담 갖지 말고. 일하고 싶으면 일자리 구해보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동안 고생했잖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도 제게 이런 호의를 써주시는 어른을 만나지 못했어요. 원래 우물 안에 살면 내가 보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힘들게 살았으니 세상 어른들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지.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다지만 생각보다 넓은 아량으로 수연이 널 품어줄 사람도 많아. 지금부터 못 해봤던 것도 실컷 해. 젊은 사람처럼 신나게 놀아도 보고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해야 할 나이잖아. 물론 안사돈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휴대전화가 뜨거워질 정도로 날 잡고 전화를 해대는 날도 있었어요. 정말 너무 못살게 군다 싶길래 받으면 하소연과 책망, 원망, 온갖 감정을 버무려 제게 쏟아내더라고요. 사부인, 지금 그 행동의 저희가 뭡니까? 저희라뇨? 아무리 내 딸이 안사돈 눈에 안쓰러워 보였대도 자기 집까지 내주면서 그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라고 얼마 전까지 생판 나무로 살았던 여자를 집으로 들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의사 며느리에 이젠 순진하고 착해 빠진 둘째까지 탐내시는 건 아니죠? 망상증이 있으시나 보네요. 그리고 자꾸 의사 며느리 하는데 나 지금까지 지연이 들여서 살면서 의사 며느리 덕본 적 없네요. 내가 병원을 가길 했습니까? 안사돈처럼 의사 며느리한테 용돈을 받았습니까? 밖에서 의사 며느리 봤다는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덕본 거죠. 우리 딸 아니었으면 사돈이 언감생심 의사 며느리 받겠습니까? 큰아들도 큰며느리도 작은아들까지 그저 회사원이라면서요. 막말로요. 내가 있는 집이었으면 절대로 진석이한테 우리 애 안 보냈어요. 예, 어련하시겠어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사부인 마음 편하실 대로 생각하시고 사세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상대다 싶어 전화를 끊고 그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안사돈은 그때 정말로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갔고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찾아와 2, 3일씩 머물다 갔어요. 그때마다 연락을 끊고 제 집에 살고 있는 둘째 딸 뒷담화를 어찌나 찰지게 하는지 아들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어 은근히 저녁에 집에 나갔다 들어오곤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아들이 혼자 찾아온 겁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저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나도 났구나 싶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래? 또 안사돈 문제야?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왜? 지연이 임신했어. 뭐? 아니, 내년에나 가질 거라더니. 우리도 예기치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운데 엄마 부탁이 있어. 그래, 뭐든 말해봐, 뭐든. 아기가 생겼으면 입이 귀에 걸려도 모자랄 판에 왜 죽상을 하고 와서 그래? 당분간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뭐? 합가? 그럼 너희 둘 다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야? 아유, 그건 안 되지. 나도 나지만 지연이도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애가 아무리 나를 편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시댁은 시댁이야. 너 그렇게 독단적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독단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야. 지연이가 먼저 이야기 꺼낸 거지. 어머님 집에서 어머니랑 좀 살면 안 되겠냐고. 지연이가? 아니, 왜? 아무래도 장모님이 지연이 임신 사실을 알면 집으로 들어와 사실 것 같아. 뭐? 아니, 안사돈은 혼자도 아니고 바깥사돈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실은 지연이가 말씀드리기 싫어하는 것 같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아무래도 두 분 사이에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농담처럼 몇 번 했던 모양이야. 앞전에 말도 없이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가신 것도 그렇고 임신했다는 거 알면 이런저런 핑계로 눌러 앉을 것 같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유산 조짐이 있어 조심하라고 하고 우리도 고민 끝에 이야기 꺼낸 거야. 그게 정말이야? 아니, 대체 뭐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아유, 알았어. 그럼 너가 쓰던 방 일단 청소해 둘 테니까 당분간 거기서 지내라. 그래도 다행이네. 수연이가 아직 일이 없어서 지연이 도와줄 수도 있고 말이야. 솔직히 저라고 왜 며느리랑 살고 싶었겠어요. 친자식인 아들 데리고 살라고 해도 힘든데요. 그럼에도 큰 고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그 자매 사정이 워낙 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둘째 딸을 제 집에서 지내게 하고 있는데 며느리라고 못 거둘 거 있나요? 기약 없이 들어왔지만 일단 적어도 아이 낳을 때까지는 제 집에서 머물기로 한 것이죠. 물론 아들 부부는 안서돈에게도 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반응이야 못 뻔하죠.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을 해주는 것 같더니 결혼 1년도 안 돼 집을 뺏어 가느냐고. 결국 두 딸을 다 빼앗아갈 시커먼 속셈을 드러낸 거 아니냐고. 아주 저를 굉장한 파렴치한으로 몰았더군요. 조산 위험이 있어 일을 쉬고 두 자매가 모두 저희 집에서 종일 쉬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임신 4개월 차가 됐을 무렵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안사돈이 아니라 바깥사돈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장인어른. 네? 장모님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장모님이... 아니야. 일단 내가 가볼게. 무슨 일이야? 아니야, 지연아. 일단 넌 있어. 내가 가볼게. 무슨 일이냐니까. 형부, 같이 가요. 제가 언니 대신 갈게요. 눈치 빠른 사돈 처녀가 아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딱 봐도 솔직하게 말하면 며느리에게 문제가 될까 싶어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급하게 두 사람이 나가고 난 후
수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안사돈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서 잘못된 선택을 시도한 모양이더라고요. 다행히 바깥 사돈이 금방 발견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놀라 달려간 사위와 작은 딸을 보고도 안사돈은 첫째인 며느리만 찾았대요.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됐는데도 얼굴도 안 비출 수가 있냐면서 이게 다 저의 악마의 속삭임에 현혹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조상기가 있어서 미처 말하지 못하고 몰래 왔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잠자코 있던 바깥 사돈께서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했고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잠시 끊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안사돈의 행동에 며느리는 그날 바로 하혈했어요. 결국 애써 가진 첫 번째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죠. 지연아, 괜찮아. 아이는 언제든 가질 수 있어. 언제든. 이건 네 잘못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러니 네 탓도 누구의 탓도 하지 마. 그게 결국 다 네 마음 좀먹는 일이야.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다. 나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라. 저 놓치면 안 돼요. 저 떨어져요. 저 무서워요. 저 떨어져 죽어요,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아가, 어딜 떨어진다고 그래. 여기 병원이야. 걱정할 거 없어. 며느리는 수술 후 정신 착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게 저희 모두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이상적이고 똘똘하기만 했던 애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헛소리를 했으니까요. 그건 아들에게도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유산을 두고 크게 자책했어요. 내가 더 확실히 지켜줬어야 하는데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어떻게 진석이 네 탓이야. 너희 잘못 하나도 없다. 굳이 잘못한 사람을 따져 물으려면 안사돈 탓을 해야지. 그게 어떻게 니들 탓이야.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환장에 미칠 노릇이더군요. 바깥 사돈께만 며느리 소식을 전했는데 안사돈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할 환자라 면회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했죠. 안사돈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큰 모정을 가진 사람처럼 오열하면서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우리 지연이 어쩌면 좋아. 우리 지연이 어쩌면 좋아. 지연아, 내 새끼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엄마가 지연이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이게 다 저 여자 탓이다. 저 여자가 엄마한테서 우리 지연이를 빼앗아가서 그래. 기가 막혀서 진짜. 어떡할 거야? 우리 지연이, 우리 손주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져. 당장 책임지라고. 애초에 이런 결혼 시키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수준에 안 맞는 결혼 시키는 게 아니었다고. 내가 있는 집이었으면 이딴 집안에 이런 사위 들이지도 않았을 거라고. 안사돈은 눈이 돌아 내 어깨를 퍽퍽 치며 위협했습니다. 사돈 처녀가 황급히 막았지만 오히려 더 발버둥을 쳤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발작하듯 고함을 내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만! 지연아. 여보, 진서가 이혼해줘. 그리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안사돈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더라고요.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아무리 이혼을 기다렸다고 해도 그때 며느리 상태는 결코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진짜 엄마라면, 모성애가 있는 여자라면 절대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정신 차려, 지연아, 우지연!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나랑 이혼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해줘. 제발, 제발. 며느리는 아예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아들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한순간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나사 하나가 빠진 사람처럼 구는 며느리를 보니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제발 이혼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이혼할래요. 저 미안해서 못 살아요. 진석 씨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미안해서 못 살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때문에 두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 얘가 왜 이런다니? 이봐요, 얘 왜 이런데요? 그 와중에 안사도는 멍청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가오는 의료진을 향해 그렇게 묻더라고요. 며느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사돈을 내보내야 했고 결국 바깥사돈의 손에 이끌려 끌려가다시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뒤따라 나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부모 대 부모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부인, 제발 부탁입니다. 지연이 저러는 거 보셨으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연이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가 참 많은 애예요. 그 마음 잘 헤아려 주는 게 부모 역할인데 자꾸 애를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내 딸 마음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보셨잖아요. 이혼해달라고. 결국 지연이도 수준 차이를 느낀 거죠. 진석이랑 살아서 답답한 마음이 터진 거라고요. 참 불쌍하시네요. 뭐요? 엄마란 사람이 자식 마음도 그렇게 몰라주고 끝까지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고 발악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고 가여워요. 안사돈. 바깥사돈도 그렇게 망부석처럼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남일이에요? 옆집 아줌마 데리고 오셨습니까? 당신 딸이 저렇게 괴로워서 발버둥 치는데도 할 말이 없어요? 두 사람 다 가세요. 다시는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애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네요. 며느리는 진정제를 투여받고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눈만 꿈뻑이다가 이내 잠들었죠. 그 후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르고 달래 질문을 해도 열에 한번 고개를 끄덕이거나 내젓는 게 전부였죠. 사돈 처녀도 언니가 잘못될까 싶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주일쯤 지난 주말이었어요. 바깥사돈이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안사돈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겠다 신신당부를 하고서야 드린 거예요. 그래도 안사돈보다는 상대하는 게 어렵지 않은지 며느리는 자기 아버지를 마중 나오더라고요. 그래, 몸은 좀 어떠냐? 괜찮아요. 지연아, 수연아. 나는 니네가 네 엄마랑 그렇게 큰 갈등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변명이 될 수 없겠지만 진짜야. 나는 나대로 아빠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세상 부모의 모습이 다 똑같겠냐? 어떻게 부모의 사랑의 형태가 다 똑같겠어? 네 엄마가 과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건 역시 다 너희를 생각해서 한 일이라는 걸 좀 알아다오. 어쩌면 이게 다 아빠 탓인데. 뭐? 그러니까 엄마 같은 사람이랑 재혼을 왜 해서. 그 순간 싸늘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분명 바깥사돈을 향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 목소리와 말이 어찌나 섬찟했는지 몰라요. 사돈 처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 듯 놀란 토끼 눈으로 제 언니를 바라보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재혼이라니?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나 낳아준 엄마, 나 낳으면서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나 1살도 안 돼서
바로 지금 엄마랑 재혼한 거.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어. 지연아! 내가 엄마 그 지긋지긋한 등살을 왜 참아준 줄 알아? 엄마도 불쌍했거든.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저 날 대신 키워줄 여자가 필요했던 것 뿐이었으니까. 엄마는 아빠의 사랑을 바랐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마다 내게 더 집착하고 내 목을 더 죄었어. 친자식도 아닌 나를 먹이고 입히고 그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래서 엄마 뜻대로 된 거야. 그게 내가 유일하게 은혜 갚을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도 엄마를 사랑했어. 사랑했으니까 살았고 수연이까지 태어난 거지. 내가 무슨 초등학생인 줄 알아? 사랑 없이도 애는 태어나. 내가 자라면서 바라본 아빠는 엄마에 대한 어떤 사랑과 존중도 없었어. 사랑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그게 아빠의 사랑의 형태야? 그게 사랑의 형태라면 차라리 형태조차 없는 게 나아. 엄마는 외로웠어. 그래서 나한테 집착한 거고. 그러다 자기가 낳은 친자식보다 나를 더 성공시키고 싶었던 거야. 날 의사로 만들면 적어도 아빠한테 좋은 엄마였다, 좋은 여자였다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 안사도는 며느리의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던 거예요. 며느리를 낳다가 죽은 친모를 대신해 평생 친모 행세를 하며 의대까지 보낸 여자였죠. 대단하다면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렇다고 대단히 뒷바라지 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평생 밖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여자라 학비를 대준 것도 아니었지만 엄마들 모임에는 빠짐없이 나가 좋은 학원과 입시 정보를 물어다 줬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며느리가 이미 다 알고 있거나 낡은 정보라 필요는 없었던 것들이었고요. 다만 자신을 의사 한번 만들겠다고 매일같이 밀어주고 응원 아닌 응원을 해준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다더라고요. 그게 짐처럼 남았었대요. 목적이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 여자는 두 자매의 엄마로 산 건 분명했으니까요. 나중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태생이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었던 바깥사돈에게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던 여자였어요. 절 의대 보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밥상에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천지였고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밥상을 차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빠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눈여겨봤다가 그 연예인 스타일대로 바꿔보기도 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가수 테이프를 늘어질 때까지 주구장창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랑이 고픈 여자였어요. 저희 엄마는. 그리고 인정하게 됐겠죠. 나이가 들어서야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 남자 사랑은 얻을 수 없겠구나 하고요. 아빠가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날 엄마한테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할 때마다 저는 그런 게 보였어요. 그게 다 보여서 괴로웠어요. 안 보였으면 아빠는 알지도 못할 죄책감을 대신 느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결국 바깥사돈은 그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일이었기에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못했고 그러니 용서도 받지 못했죠. 저는 부모로 살아본 사람인지라 바깥사돈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아마 바깥사돈은 자기가 할 일은 밖에서 열심히 돈이나 벌어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자기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아내에 대한 최선인 남자였을 테니까요. 그 후로 한동안 사돈 쪽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며느리에게는 새 아이가 찾아와 주었죠. 전례가 있다 보니 어떻게든 그 아이를 지키려고 온 가족이 작심하고 며느리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은 안사돈이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통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살았다는 걸 듣고 안사돈도 충격을 받은 것이죠. 다들 절대 만날 필요 없다 무시하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결심한 듯 만나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며느리의 총총한 눈빛을 보고 저는 허락을 해줬습니다. 행여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을까봐 집과 멀리 떨어진 식당을 예약해 만나게 됐죠. 그 자리에서 안사도는 펑펑 울면서 그러더군요. 지연아, 엄마는 몰랐어. 네가 다 알고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지연아, 엄마는 진짜 지연이 너를 위해서만 살았어. 너 하나만 의사가 되면 그게 내 자랑이고 내 삶의 기쁨이었으니까.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엄마의 모든 선택은 다 더 나은 네 미래를 위한 거였던 거야. 엄마 진심 좀 알아줘, 어? 엄마가 제일 힘들었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모르시겠네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처럼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친딸도 아닌데 친딸인 수연이를 구박하면서 저만 바라볼 때 수연이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요? 그걸 모른 채 하면서 모든 집안의 기대와 지원을 받는 내 기분이 어땠는지 엄마는 아마 죽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매달 150이나 되는 큰돈을 줬겠어요. 그게 다 빚잔치였어요. 나한테는 비록 돈 벌어다 준 건 아빠였지만 도저히 엄마가 나한테 쓴 마음을 그대로 돌려주자니 그 마음이 대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돈을 준 거예요. 이제 안 줘도 돼. 이제 안 받으면 되잖아. 어? 네, 이제 안 드려요. 저 할 만큼 했거든요. 엄마 원하는 대로 의사 딸 됐고 매년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쏟았어요. 더는 엄마 감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머님이랑 함께 지내면서 뭐가 제일 괴로웠는 줄 알아요? 엄마가 어머님의 반의 반만 됐어도 내가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수연이랑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지연아, 각자 인생 살아요. 서로에게 할 만큼 했으니 안녕히 가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끝내고 먼저 일어섰습니다. 안사도는 오열을 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 딸도 마다하고 널 의사로 키웠는데.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검은 머리 짐승 키워봤자 쓸모없다더니 감히 네가 나를 헌신짝 취급을 해? 그러고도 네가 잘 살 것 같아? 네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냔 말이야. 사실 전 어쩌면 며느리와 사돈댁의 관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서로에게 오해가 있었고 이제 그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바로 잡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해가 풀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해서 모든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안사도는 끝까지 자기 연민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그 시간과 정성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아이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후로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들의 신혼집과 제가 살던 집, 게다가 큰아들이 살던 집까지 정리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건물을 지었죠. 1층은 상가 건물이고 2층은 저와 사돈 처녀가, 3층은 첫째 아들 부부, 4층은 둘째 아들 부부가 살아요. 손주 한 명씩 두고 오순도순 한 건물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죠. 어머니, 저 어머니 행복일기 좀 봐도 돼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있다고. 매주 와서 본다고 해, 너는? 너도 한번 써보라니까. 주구장창 내 것만 보는 거야? 전 보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님이 일주일 동안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느꼈는지 보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 아유, 그래 봐라 봐. 그래도 명색이 일기인데 무슨 동네 게시판이야. 저는 못 이기는 척 며느리에게
지난 일주일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그 기록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았죠. 그리고 나서 다 읽으면 환하게 웃으며 그래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행복 충전. 며느리는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손주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저도 그 이상 무엇도 바라지 않을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 여자는 아직도 모를 겁니다. 제가 오늘 행복 일기에 내 일기를 보고 환하게 웃는 둘째 며느리의 미소에 참 행복했다 라고 쓰는 그 기분을요. 부디 언젠간 그 여자도 알게 되길, 그래서 깊은 심연의 저 아래에 앙금처럼 남아버린 며느리 가족에게도 진정한 평안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제 얼굴을 핥히는 순간 뜨거운 통증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피부가 찢어지는 느낌과 함께 따끔한 피가 턱까지 흘러내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어디서 남자 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네 년이었구나. 꼬리가 길더니 결국 꼬리가 밟혔어. 네가 그놈이랑 붙어먹는 거 내가 다 봤다. 어디 감히 내 아들을 속여? 내 아들 뒤통수 치면서 내 아들 돈으로 잘도 살았지? 이 더러운 년.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길거리에 마구 뿌렸어요. 제가 남자와 밥을 먹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대체 왜 이러세요? 미치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머리가 뽑힐 것처럼 아팠습니다.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거짓말이야? 네가 내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너 같은 년은 죽어도 싸다. 그래, 내가 오늘 네 정체 다 까발려주마. 동네방네 다 소문내주마. 세상 사람들, 이 여자가 자기 서방 두고 외간 남자와 놀아난 아주 더러운 년입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있는 힘껏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힘의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밀려버렸죠. 제 몸이 차도로 쓰러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빵! 귀청을 찢는 경적 소리와 함께 거대한 트럭이 제게 돌진해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느려졌죠.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제 눈을 가득 채웠어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그 찰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눈빛,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남편과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죠.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복 받았다며 손을 꼭 잡아주시던 분이었어요. 2년 전 서준이가 태어났을 땐 더 좋아하셨죠. 저는 직장 다니면서도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생신도 빠짐없이 챙겼죠. 그런 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날의 악몽은 그 사건으로부터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너 요즘 회사 일 많다며? 서준이 하원도 제대로 못 시키는 것 같던데. 내가 좀 도와주마. 애가 학원차에서 혼자 기다리는 거 보니까 안쓰럽더라. 어머니,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제가 6시까지는 가는데 괜찮으세요? 뭐 내 손주니까 내가 봐주는 거지. 엄마가 바쁘면 할머니라도 제대로 돌봐야지. 너무 회사 일에만 빠져있지 말아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평일에는 서준이 하원을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퇴근하면 서준이가 씻겨져 있고 저녁도 먹여주셨죠. 시어머니 덕분에 야근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준이를 목욕시키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꼬집은 듯한 자국이었죠. 서준아, 여기 아프지? 어디서 다쳤어? 몰라. 제가 계속 어디서 다쳤는지 물어도 2살배기 아이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도 그저 해맑게 웃기만 했어요. 며칠 후 팔뚝에서도 비슷한 멍을 발견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서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친 적이 있나요? 몸에 멍이 좀 있어서요. 어머님, 저희도 그거 보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린이집에선 절대 그런 일 없었거든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준이가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좀 위축된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요. 친구들이 다가가면 움츠러들고 그래요. 선생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이집 아니라면 대체 어디서 생긴 상처란 말인가요? 집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뿐인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준이 몸의 멍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되도록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서준이의 숨소리가 유독 작게 느껴졌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범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서준이가 할머니 집에 가야 한다는 말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하게 울며 제 다리를 꼭 붙잡았어요. 서준아, 왜 그래? 할머니 집 가기 싫어? 왜? 할미가 아야 했어. 여기. 아이가 자기 허벅지를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설마 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아이의 작은 몸에 난 멍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서준이가 할머니가 꼬집었다고 하는데 서준이 몸에 있던 멍, 어머니가 그러신 것 같아.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왜 서준이를 꼬집어? 애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애들은 아무 말이나 하기도 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왜 해? 아유, 그럴 리 없어. 남편의 반응에 답답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래왔어요. 시어머니 일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보는 게 먼저였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혹시 서준이 꼬집으신 적 있으세요? 아이 몸에 멍이 들어있어서요. 뭐? 내가 왜 네 아들을 꼬집어? 서준이가 할머니가 아프게 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거? 애가 너무 귀여워서 볼이랑 허벅지 몇 번 살짝 꼬집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때는 다 그랬어. 근데 요즘 애들 피부가 너무 약해서 금방 멍이 드나 보네. 어머니, 애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멍이 들 정도면 살짝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 나한테 큰 소리 치니?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내가 손주 하나 제대로 못 본다는 거냐? 이거야 원. 이게 바로 도와주고 욕먹는다는 경우구나. 잘 봐줘도 좀만 뭐 하나 잘못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아먹으려고 들 거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손주 봐주지 말라고 하더만. 아이고. 어머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애 몸에 멍이 한두 개가 아닌데. 됐다. 가봐라. 속 시끄럽게. 으이구. 저는 곧장 남편에게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인정한 사실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꼬집은 거 맞대. 귀여워서 그랬다는데 이래도 의심이야? 소준이가 얼마나 아팠겠어. 피멍이 들었던데. 엄마가 아기로 한 거 아니잖아. 그 시절 사람들은 다 그랬어. 귀여우면 일부러 울리기도 하고.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도와주시려고 오셨던 건데. 남편과의 다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원 도우미를 구하기로 한 거예요. 월급의 3분의 1이 나가는 큰돈이었지만 어차피 그 돈은 시어머니가 서준이를 봐주시면서 용돈으로 나가기도 했으니 똑같았어요. 무엇보다 서준이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도우미 업체를 알아보고 면접까지 봤어요. 믿을 만한 분을 찾느라 며칠을 고생했죠.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제 하원 도우미 구했으니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도우미? 너 돈이 그렇게 썩어 나냐? 그럼 나한테 줄 돈을 남한테 주고 쓴다고? 너는 지금 할머니보다 남이 더 낫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독설이 쏟아졌지만 저는 그냥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하원 도우미를 쓴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일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원아, 내가 반찬 좀 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네. 비밀번호가 뭐니? 냉장고에 넣고 가야 하는데. 아, 어머니 반찬까지 해오셨어요? 감사해요. 비밀번호는 120호예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반찬 놓고 가신다니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날 저녁 6시 퇴근해서 집에 들어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집안 분위기가 달랐어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명품 가방이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은 뚜껑이 열려 있거나 부서져 있었습니다. 립스틱은 부러져 있고 로션병은 깨져서 방 안에 향이 진동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실크 블라우스와 원피스에 김치 국물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마치 일부러 김치를 문지른 것처럼 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도둑 든 것 같아. 내 가방도 없고 옷들도 다 망가졌어. 뭐? 아이, 도둑? 아, 나 지금 퇴근 중이니까 집에 가서 볼게. 진정해. 30분 후 남편이 집에 왔어요. 집안을 둘러본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이상하네. 도둑이 들었는데 TV나 노트북은 그대로 있잖아. 당신 가방 어디 뒀는지 다시 생각해봐. 오늘 어머니 오셨었어. 비밀번호 알려드렸거든. 혹시 어머니가... 야, 지금 우리 엄마를 도둑으로 모는 거야? 얘가 왜 이래? 정신 차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오늘 저희 집에서 제 가방 보셨어요? 가방? 무슨 가방? 난 반찬만 냉장고에 넣고 바로 나왔는데. 왜? 뭐 없어졌어? 네, 제 가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옷들도 김치 국물이. 뭐? 지금 너 나 의심하는 거니?
내가 네 가방을 왜 건드려? 도움이나 의심해봐. 요즘 그 사람들 손버릇 안 좋다던데.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화가 났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한 일인데 증거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너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한 거 아니야? 가방 다시 찾아봐. 어딘가에서 나오겠지. 남편의 말에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가 주신 가방을 그렇게 잃을 순 없었어요. 엄마가 퇴직금 받으시고 우리 딸도 이제 좋은 거 하나 들고 다녀야지라며 사주신 첫 명품이었거든요. 이렇게 잃어버릴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향했어요. 어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집에 물건이 없어져서요. 확인 좀 해보려고요. CCTV를 돌려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오후 4시 47분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당당하게 제 가방을 들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원래 본인 것인 양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저는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녹화했습니다. 곧장 남편에게 영상을 보냈어요. 이거 봐. 어머니가 내 가방 들고 나가시는 거 CCTV에 다 찍혔어. 야, 넌 뭘 그렇다고 CCTV까지 찾아봐. 도둑이 들었나 해서 찾아봤어. 이래도 내가 예민한 거야?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는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좀 질투가 나신 것 같아. 내가 사과할게. 사과? 지금 그게 끝이야? 참 쉽네. 난 그렇게 못 끝내. 내 가방 돌려받아와. 내가 새로 사줄게. 더 좋은 걸로. 싫어. 그 가방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야. 엄마가 아껴 모은 돈으로 사주신 건데 새 가방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당장 가서 찾아와. 그걸 어떻게 찾아와? 엄마한테 도둑질했다고 말하란 거야? 못해? 당신 생각해서 당신 시킨 거야. 그런데 못하겠으면 그럼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올게. 경찰 부르든지 해서라도. 알았어. 내가 찾아올게.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거참. 그깟 가방 하나로? 그날 저녁 결국 남편이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가방 옆면이 기스가 잔뜩 나 있었어요. 마치 돌바닥에 던져 긁은 듯 했죠. 시어머니의 악의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이거 엄마가 실수로 그랬다고 하시는데 실수? 이게 실수로 보여?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요즘 갱년기가 심하신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 비밀번호 바꿀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없을 때는 절대 어머니 집에 들이지 마. 지원아, 그건 좀... 못하겠으면 나도 생각이 있어. 선택해. 참나. 알았어. 약속할게. 저는 그날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믿고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름 휴가로 발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서준이와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설레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에 우리 엄마도 모시고 가면 어때? 엄마가 요즘 우울해하시는데 기분 전환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뭐? 어머니를? 지난번 일들 다 잊었어? 나 불편해.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 편하게 가자. 그래,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우리끼리 가자.
남편이 순순히 동의해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왔니? 나 이거 좀 봐. 비키니 새로 샀어. 빨리 가서 입으려고. 시어머니가 빨간색 비키니와 밀짚 모자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발리요? 저희 여행에 같이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 같이 가자고 했잖아. 비행기 표도 다 끊었대. 저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말했죠. 여보, 이번엔 우리끼리 가기로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너무 가고 싶어 하셔서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아들, 나는 비행기 무서워. 제주도로 바꾸자. 제주도가 더 좋잖아. 어머니, 이미 발리로 숙소도 다 예약했어요. 환불도 안 돼요. 그리고 제주도도 비행기 타야 돼요. 됐다. 제주도는 짧게 타면 되잖아. 그리고 뭐가 안 돼? 취소하면 되지. 그냥 제주도로 바꿔라. 너는 내가 비행기 타다가 심장마비라도 오면 책임질 거니? 그럼 어머니는 다음에 제주도로 따로 모시고 갈게요. 이번엔 저희끼리.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여보, 왜 그리 일찍 갔어? 며느리가 대놓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구박하는데 같이 가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니?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놈의 서러운 인생이 끝이 나지.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주도로 갈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양보해줘. 진짜. 어머님 왜 그러세요? 엄마가 이러시는데 어떡해. 이번 한 번만, 제발.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리 여행은 취소하고 제주도로 변경했어요. 숙소 취소 수수료만 50만 원이 나갔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렇게 애처럼 변하신 게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제주도 출발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또 연락을 했습니다. 지원아, 내 친구들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정이랑 순자가 나랑 같이 가고 싶다는데. 네? 친구분들까지요? 어머니, 그건 좀... 왜? 내 친구들이 뭐가 문제야? 걔들이 알아서 비용 낼 거니까 너희한테 피해 안 줘. 그리고 내가 제주도까지 가서 니들 부부랑 놀 거 같니?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시어머니 아니다. 내 친구랑 놀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어머니가 친구들도 데려간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오히려 좋지 않아? 엄마가 친구들이랑 놀면 우리끼리 따로 다닐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마. 결국 3명이었던 가족여행이 6명의 단체 여행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펜션에 짐을 풀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운전 못하니까 너희가 데리고 다녀야 돼. 렌터카 큰 걸로 빌렸지? 네? 저희는 따로 다니려고. 따로? 같이 온 사람들 버리고 니들끼리만 놀겠다고? 그럼 우리는 뭐니? 적어도 이동할 때는 함께 해야지. 맞아. 젊은 사람들이 늙은 우리들 데리고 다녀야지. 우리가 뭐 제주도를 알겠어? 우린 뭐 택시 타고 다니란 말이냐?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럼요. 제가 모셔야죠. 어르신들 같이 다니죠, 뭐. 어차피 제주도 관광지는 다 비슷하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명령을 내렸어요. 지원아, 저녁 뭐 해줄 거냐? 와서 보니까
여기 제주도가 물가가 너무 비싸네. 우리 6명인데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잖아. 어머니, 휴가 왔는데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밖에서 먹어요. 아니, 넌 서준이 밥도 안 해준다고? 애엄마가 그래도 되는 거냐?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네. 우리 때는 시부모 모시고 여행 오면 당연히 며느리가 다 했어. 그러는 거 아니야, 민수처. 여보, 그냥 간단하게 뭐 좀 해주면 안 돼? 밖에서 먹기에는 엄마가 불편하신가 봐. 고기 내가 구울게. 밑반찬이랑 밥만 해. 아, 찌개도. 아니, 그냥. 엄마, 나 배고파. 아, 그래, 서준아, 조금만 기다려. 결국 저는 6인분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삼겹살을 굽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들은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회사 다닌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해. 애도 도우미한테 맡기고. 요즘 여자들 다 그래. 돈 좀 번다고 까불어. 그러니까 지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지. 난 그거 다 이해해. 그 말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휴가인지 지옥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서준이만 아니었다면 당장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펜션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한테 참 박해. 그렇게 집에서 참나 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어머, 그래? 근데 생긴 건 안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가? 정이 너 사람 얼굴 볼 줄 참 모른다. 저거 여우상이야, 여우상. 아주 그런 것 같아. 밖에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원. 그런 여자애들이 제일 무서워. 밖에서 뭐 하는지 누가 알겠어? 그렇다니까. 또 제 다니는 회사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일을 하러 다니는 건지 뭔지 집에 있는 내가 알게 뭐야. 제가 부엌에서 다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수근거렸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제 인내도 바닥이 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점심시간 시어머니가 또 요구를 했어요.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가고 없었습니다. 오늘은 백숙 먹고 싶네. 지원아, 닭 사다가 백숙 좀 해줘. 그냥 민수 씨 오면 나가서 뭐 먹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힘들어요. 참, 너는 돈을 허투루 쓰는데 도가 텄다. 나가서 사 먹으면 그건 돈 아니니? 어머, 진짜 한 번에 말을 안 듣네. 꼭 말대꾸를 안 해. 내가 말했잖아, 저런다고. 으이그, 네 며느리 다 듣겠다. 저기 민수처, 우리가 허리가 안 좋아서 나가기가 힘드네. 그냥 닭 한 마리 물에 넣고 푹 고아만 줘요. 소금만 있으면 돼. 네, 알겠습니다. 이마에 참을인을 새기며 저는 2시간 동안 정성껏 백숙을 끓였어요. 뜨거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그런데 상을 차려놓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애미야, 백숙은 못 먹겠다. 그거 이따가 서준이 들어오면 먹이고 우린 갈비찜 해다오. 네? 갈비찜이요? 어머님, 지금 백숙 다 만들었는데. 먹기 싫다잖니. 이 더운데 백숙을 어떻게 먹어? 이 더운데 이걸 만든 사람도 있어요, 어머님. 어머, 또 말대꾸하네. 넌 어떻게 한 번에 내 하는 법이 없니? 아이고, 그만요. 요즘 며느리들한테 그러다가 큰일 나. 민수처, 미안해요. 우리 그냥 백숙 먹을 테니까 그거 줘요. 진짜 마지막 인내를 짜내서 다 만든 백숙을 차려드렸죠.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에 결국 제 인내가 폭발한 거예요. 지원 씨는 참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네. 회사에서 인기 많죠? 그러게, 딱 남자 고시기 좋게 생겼어. 민수가 조심해야겠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문제야. 여자 관리를 못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가까지 와서 땀 흘리면서 식사에다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어머, 너 왜 그러니? 내가 친구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인데 우리 뭐 네 비위 맞추며 입 다물고 있어야 하니? 맞아, 민수처가 진짜 예민하네. 이거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양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승질 못 내지. 저건 양심도 없네 없어.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에 가서 짐을 쌌어요. 그리고 바닷가로가 남편과 함께 있는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아니, 뭐해? 어디가? 서울 올라갈 거야. 넌 어머니랑 재밌게 놀다 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네 엄마랑 친구들이 날 대체 뭘로 보는지 내가 진짜 못 참겠다. 궁금하면 네 엄마한테 물어봐. 난 노력 많이 했어. 근데 이제 더는 못 참아. 여보! 저는 서준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했어요. 핸드폰은 꺼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9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올라온 거였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그리고 가버리면 내 입장은 뭐가 돼? 버르장머리? 네 엄마랑 친구들이 날 어떻게 취급했는지 다 듣고 이러니? 하인도 그렇게 부리지 않아. 기껏 거기 가서 식사 다 해서 바쳤더니 뭐? 내가 여우상? 남자를 잘 꼬시게 생겨? 바람 피운다고 수근거리고. 그래도 어른들인데 참았어야지. 애까지 데리고 그냥 와버리면 어떡해? 참으라고? 넌 바다가 놀러가서 혼자 재미나고 난 참으라고? 네 엄마가 우리 서준이 꼬집어서 멍들게 한 것도 참았어. 내 가방 훔쳐간 것도 참았어. 내가 어디까지 더 참어? 나도 이제 못 참아.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시쯤 되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왔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버리고 도망갔다고 다들 비웃더라. 먼저 저 모욕하셨잖아요. 친구들한테 거짓말이나 하시고. 거짓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너 정말 양심이 없는 거니? 너 회사 남자들이랑 놀아나는 거 나 다 알고 있다. 뻔뻔해도 유분수지.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저 회사 사람들과 공적인 관계만 유지해요. 입 닫아. 넌 서준이 엄마 자격도 없어. 어떻게 애 엄마가 바람이 나서는? 그러더니 화가 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손을 잡았죠. 어머니, 정말 미치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어요. 친정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디가? 이거나 봐. 이래도 뻔뻔하게 나올 테냐?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길에 뿌렸습니다. 제가 회사 과장님과 점심을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 점심 사진인데 마치 불륜 증거인 것처럼 흩뿌렸어요. 네가 이 남자랑 바람난 거 나 다 알고 있다. 바람난 주제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옛날이었으면 너 같은 년은 길에서 돌 맞았어. 그때 시어머니가 재빨리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벗어나려 했지만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서 저는 균형을 잃었어요. 그대로 도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큰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어요. 천만다행으로 불과 제 1m 앞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저는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미쳤어요? 사람을 차도로 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몸을 일으켜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짝! 제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어요. 네가 감히! 어머니가 먼저 저 죽이려고 했어요. 이 일 이대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저는 곧장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서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원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그게...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 모두 다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안 싸더니 내 딸을 폭행했다고? 이게 뭔가? 제대로 설명해봐. 설명은 무슨 설명을 해? 자네 진짜 실망했네. 이럴 거면 갈라서 내가 좋게 화해하고 끝내라고 할 줄 알았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지원이가 죽을 뻔했는데 지금 이게 죄송으로 끝날 일이야? 됐고, 갈라서. 나 더는 자네 집에 내 딸 못 보내. 무서워서 못 보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여보, 미안해. 이건 진짜 엄마가 너무 심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됐어. 이제 와서 사과를 해? 그럼 그동안은 뭐였는데? 사실 엄마가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병원 가보니 심한 우울증이래. 망상 장애도 있으신 것 같고. 서준이 학대하고 내 물건 훔치고 폭행하고 거기다 날 불륜이어 취급하다가 죽일 뻔했어. 그게 다 우울증이다. 망상이다. 참 속 편한 병이네. 그거 하나로 퉁치면 되니까. 헛소리 할 거면 나가. 변명을 하려거든 좀 더 그럴싸하게 해. 그래야 성이라도 인정받지.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변명 안 할게. 지원아, 솔직히 우리 이혼하자. 네가 계속 엄마랑 부딪히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엄마는 앞으로도 계속 너 괴롭힐 거야. 엄마는 안 변할 테니까. 내가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서로를 위한 거야. 네가 엄마한테 계속 시달리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나아. 뭐라고? 이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제가 지금 하려고 한 말을 남편이 먼저 선수쳐서 말하니 어이가 없었죠. 서준이 양육권은 네가 가져. 재산도 네가 유리하게 나눠줄게. 위자료도 충분히 줄 테니까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 지금 이혼 요구하는 거지? 맞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엄마가 저러는데. 남편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쉽게 이혼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양육권과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는 것도 수상했어요. 이 순간 저는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촉이 말했죠. 저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계속 의심이 남았어요. 3년을 연애했고 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도 대충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양육권도 재산도 모두 제게 양보하겠다는 게 미심쩍었죠. 특히 돈을 쉽게 포기할 인간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을 조사해보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으로 찾은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행적을 일주일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어요. 의뢰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뭔가 찝찝한 이 더러운 기분을 풀어야 했습니다.
왜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저를 보호하고 싶다는 헛소리 말고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후 3시쯤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다며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어요. 역시나 제 의심이 맞았습니다. 남편에게 무언가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시간을 보니 평일 점심시간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흥신소에서 호텔 엘리베이터 CCTV 영상까지 찾아줬더군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이혼하려는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핑계로 저를 내보내려 한 거였죠.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네가 왜 여기 왔냐? 왜? 민수가 이혼하자니까 무섭디? 아니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어머니,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그동안 저 미워하신 이유가 제가 바람나서였어요? 뭐야? 그래. 그랬다. 네가 우리 아들 뒤통수 치고 바람 피우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못된 년, 내 아들을 두고 딴 놈이랑 놀아나? 천벌받을 년. 그래서 제가 미워서 우리 서준이 꼬집으셨던 거예요? 제 가방도 훔쳐가시고 제주도 가서 친구분들이랑 그렇게 저 괴롭히고 씹으시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당당해졌습니다. 그래, 말 나온 김에 나도 다 말하자. 너 이혼할 때 꼭 서준이 친자검사해라. 민수 아들 아니면 양육비? 그거 한 푼도 못 주니까. 참들 못됐네요. 엄마나 아들이나. 짝. 말 가려 이 못된 거사.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를 때렸어요.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외도한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가 다 말해줬다. 네가 회사 남자랑 놀아난다고. 사진도 민수가 다 준 거야. 넌 민수가 멍청해 보였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 어이, 그 멍청한 것. 남편이요? 남편이 직접 어머니께 말했다고요? 그래, 걔가 나한테 울면서 말했어. 엄마한테만 말하고 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더라. 으이그 착해 빠진 놈. 근데 나는 열불이 나서 못 참겠더라고. 내 아들이 불쌍해서. 짝. 그 순간 시어머니가 또 제 머리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그 손을 잡았죠. 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 녹음됐어요. 뭐? 이거 너 이걸 왜 녹음해?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아동학대, 절도, 폭행, 명예훼손, 모독죄까지 소장 받을 준비하세요. 네가 감히. 그리고 어머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직 어머니 아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탓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너 무슨 말이야? 어머님 아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저 외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곧 알게 해드릴게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무시했어요.
차에 올라타는 제 뒷모습을 시어머니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엑셀을 밟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완벽했어요. 시어머니의 자백이 모두 담겨 있었죠. 서울로 올라온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식으로 고소하기 위해서였어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서준이 몸의 멍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동학대, 명예훼손, 폭행, 절도, 주거침입,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죠. 경찰관도 증거를 보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틀 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게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미리 말씀드려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너희 지금 정신이 있어? 우리 엄마를 왜 고소한 거야? 왜긴 법적으로 처벌받을 짓을 했으니까지.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저 실수였잖아. 저는 차분하게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네가 뒤에서 어머니 조종한 거 다 알아. 뭐? 무슨 소리야? 네가 어머니한테 내가 외도한다고 거짓말했잖아. 사진도 네가 줬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다 말하셨어. 대단한 모성이더라. 난 그거 다 녹음도 했어. 네가 나 쫓아내려고 어머님 이용한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 네가 어머니한테 거짓말해서 우리 서준이 학대당했어. 나도 죽을 뻔했고.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한테 지옥을 보여줄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난다는 게 뭔지 직접 느껴. 지원아, 야, 우리 일 키우지 말고... 네가 시작한 일이야. 네가 키웠고.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 남편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 이혼 소송도 바로 시작할 거야. 네가 그렇게 원하던 이혼 이제 해야지. 근데 네가 원하는 방식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아동학대 방조하고 가정폭력 교사한 것까지 모두 제출할 거야. 지원아! 남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불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손을 떨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죠.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웬일인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했더군요. 변호사를 통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황당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불효했다는 거였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해서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제가 먼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말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절 무시하고 욕했어요. 손주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제 탓만 했습니다. 이 늙은 제가 직접 아들 집 가서 손주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늙어서 실수로 손주를 다치게 했더니 저를 아동 학대범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손주를 다치게 했으니 제가 나쁜 할미죠. 하지만 제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만 처벌해 주십시오. 남편은 시어머니의 증언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죠. 판사님도 시어머니의 눈물에 잠시 동요하는 듯 했어요. 참 연기도 잘하더군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섰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동영상도 있었죠.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변호사에게도 숨긴 모양이었는지 남편 측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릴 정도로 흔들렸죠. 이거, 조작이야. 합성사진이야.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절대로 조작할 수 없는 원본들이었죠.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명확했어요. 판사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들이 진짜 바람을 피운다는 건 몰랐나 봐요. 저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인 줄만 알았던 거죠. 저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폭행하고 아들을 학대했다고 자백한 녹음 파일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조종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죠.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의 거짓말과 음모가 모두 드러났죠. 유책 배우자가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사회적 응징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모욕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였어요. 남편 회사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제목은 땡땡부 최민수 과장의 진짜 얼굴이었죠. 남편의 불륜 사실과 시어머니를 이용해 저를 모함한 일을 상세히 적었어요. 아들에 대한 학대를 방조한 것도 빠뜨리지 않았죠. 증거사진 일부도 첨부했습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렸죠.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했다니 충격이네요. 인면수심, 부인이 불쌍하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였어요. 다음은 시댁 친척들이었어요. 카톡으로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들까지 모두에게요. 남편의 불륜 증거와 법정 기록을 첨부했죠. 남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대학 동창, 군대 동기, 회사 동료들까지요. 남편이 그동안 제 욕을 어떻게 했을지 뻔했거든요. 아마 자기는 착한 남편인데 아내가 문제라고 했겠죠.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였어요. 남편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처음엔 그녀도 피해자인가 싶었지만 조사해보니 아니었어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1년째 만났더군요. 심지어 제 SNS를 몰래 염탐하기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이틀 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회사에 왜 그런 글을 올려? 내가 회사에 어떻게 다니라고?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뭘 했어? 지옥을 보여준다고 했지? 내가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너도 가만 안 둬. 그래, 고소해. 네가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더 재밌어지겠네. 아참,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도 같이 명예훼손 고소에 참여하라고 해. 뭐? 네가 나한테 명예훼손 소송 걸 거면 이수진한테도 참여하라고 하라고. 그년 회사랑 가족, 친구들한테도 다 알릴 거니까.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제발 그만하자, 지원아. 그만 못하겠는데? 민수야, 전쟁은 네가 시작했지만 끝은 네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야.
알겠니? 문을 닫는 순간 복수의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응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7개월 후 모든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70%를 받았죠.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이 제 것이 되었어요. 상간녀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이수진에게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났어요. 그녀는 돈이 없다고 울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줘야지. 남의 가정 파괴한 대가야.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그녀의 통장을 압류하고 월급도 차압했습니다. 원룸 보증금까지 압류 신청했죠. 그녀는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어요. 시어머니 재판도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중범죄라 실형이 나왔어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죠. 폭행과 절도, 명예훼손까지 모두 유죄였습니다. 벌금도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며칠 후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초췌한 몰골이었어요. 지원아, 제발 부탁이야. 아유, 엄마 민사소송만 취하해줘. 전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모든 잘못 인정할게. 평생 죄인으로 살게. 엄마만 살려줘. 왜 내가 그래야 해? 엄마가 죽을 것 같아. 매일 울기만 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대신 벌 받을게. 뭐든 할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 너도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원아. 네가 만든 지옥이야. 네가 책임져. 저는 돌아섰습니다. 전 남편의 울부짖음이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을 모두 되갚아준 거예요. 그 후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에서 완전히 해고되었어요. 불륜과 회사 자금 유용까지 드러나 업계에서도 매장당했다고 하더군요. 이수진도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수진의 관계도 끝이 났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웠다고 합니다. 이수진은 전 남편이 속였다며 분노했고 전 남편은 이수진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원망했대요. 결국 둘은 추하게 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친척들에게 소문이 퍼져 외출도 못한대요. 전 남편마저 연락을 끊어서 혼자 지낸다고 합니다. 저는 서준이와 함께 새 출발을 했어요. 양육권을 완전히 받아 안심이 되었어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서준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잘 웃습니다. 새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이 많이 응원해 주었어요. 이제는 야근 걱정 없이 정시 퇴근합니다. 서준이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가끔 지난 일들이 악몽처럼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지옥 같던 시간을 견뎌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도 자주 찾아오십니다. 서준이를 정말 예뻐하시죠. 이제야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저 자신과 엄마로서의 삶이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